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 임진입니다. 이처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 제 앞서서 김경진 의원님과 또 권남은 교수님 두 대가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발표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서 워낙 하이 레벨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제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좀 더 저는 기업이 바라보는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들으실 때는 좀 더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규제 개혁의 필요성,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규제 개혁의 새로운 방법론, 그래서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의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규제 개혁을 이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외치고 있으니까 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규제 개혁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인데요. 규제 개혁을 이제 하는 방식이 대체로 기업들에게 이제 원하는 규제 리스트를 적어내라.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적어내면 그것을 이제 정부가 심사해서 그 규제를 이제 풀어주든지 풀어주지 않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 동안에 외국환 거래법을 네거티브제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이제 전체 분야는 아니고 송금 분야였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2차 외국환 거래법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네거티브제로 바꾼다고 해서 관련돼서 뭐 법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또 자본시장연구원, 또 한국은행, 금감원, 또 기재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모이고 제가 총괄 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 우리가 이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권남은 교수님께서 규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규제 개혁 성과가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개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개혁 시도가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매 정부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야심차게 정권 초에 추진을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크게 진전된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보시면 등록 규제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벌써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기업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제 발간하는 이제 시장 규제 수준, 그래서 PM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Product Market Regulation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2.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1.4인데요. 규제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순위를 보더라도 5번째 순위이죠. 그 항목별로 보면 OECD 상품 규제 순위가 30등, 또 진입 규제 순위도 38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 강도도 4.19로 38위, 거의 꼴등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흡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규제 개혁이 왜 그동안 실패를 했을까? 이것은 이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업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특혜를 주자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는 이제 무슨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듯이 이제 득과 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실도 같이 고민을 했을 때 규제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이라 할지라도 또 기득권의 장벽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이런 국민의 어떤 편의를 위한 규제도 사실은 그 안에 이미 그 기존 규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어떤 기득권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레이즈했을 때 사실 갈등만 심화되는 것을 이제 수차례 경험을 했었던 거고, 이제 역대 정부가 정권 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들이 해결은 되지 않고 갈등만 이제 심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어떤 동력을 산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규제 개혁이 실패했던 또 다른 원인은 이제 공무원 중심의 규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공무원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았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 규제 개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규제 개혁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규제 개혁을 해서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그 해당 공무원이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고 또 성과가 나온다 하고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게 어떤 작은 문제점을 이제 발생시키게 되면 또는 즉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것은 민원과 감사에 직면하거든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지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제 계속 국민들이 규제 개혁을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게 행정행위다 보니까 수량화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수 위주의 규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건수 위주로 하게 됐을 때는 어려운 건 건드리지 않고 쉬운 것들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적은 거까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만 이제 개선을 하게 되고, 사실 핵심적이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규제 자체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많기 때문에 규제 하나가 풀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그 규제 개혁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제도 자체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 모델 창출에 이제 불리한 상황입니다. 성문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외의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거티브로 바꾸려고 하면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발표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환 거래법을 네거티브로 바꾸려고 했을 때 과거 이제 파저티브 시스템에서는 이러이런 경우에는 외국에 송금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파저티브 시스템이죠. 네거티브 시스템은 그의 반대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거래가 크지 않았을 때, 금융 거래가 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금융 행위가 단순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외국에 이제 우리가 물건도 많이 사고 또 거기서 뭐 서비스도 많이 사고 특히 이제 통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네거티브로 바꾸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제 사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것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포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 테러 자금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테러 자금 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불법 자금인 것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법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제 좀 뒤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기술 발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행동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는 굉장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제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허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실제로 국회를 거쳐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역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법인데 시간이 지났다 해서 이것을 폐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 개혁이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큰 평범한 시기에 큰 전환이 없는 시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가 안정돼서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는 그게 국민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요즘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꼭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장을 때려 부수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자본, 인재, 인적 자본, 또 자본, 그리고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파괴인데요. 이런 새로운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융합이 이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유명한 외국의 어떤 테크 기업,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M&A 하려고 하더라도 자금 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산분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게 외부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가치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려면은 기업에 있는 자금만 갖고는 안 되고 결국 이제 어떤 새로운 자금들, 민간 자금들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자본들이 이런 생산적인 분야에 쏠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산 시장에 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규제 개혁이 지체가 됐을 때 어떤 성장 잠재력으로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의 밑거름이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창조도 또 파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새로운 규제 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율이라든지 규제 의존이 아니라 좀 더 자율적인 또 사후 처벌이 강화된 또 NGO 감시들이 있는 그런 규제 체제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규제 체제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정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정부를 추구할 것인가에 보면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정부의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아웃풋을 최대화시키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대처하기 힘든 정부의 고유한 역할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공적인 일들인 거죠. 이것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민간의 아웃풋을 유도하는 최적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정부가 하던 것, 기업이 하던 것, 시민사회가 하던 것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작았었는데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보듯이 뭐 환경 문제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백신 문제 같은 걸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 체인도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이제 국민들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똑똑해졌다기보다는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정책 수혜자였던 국민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심지어 집행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에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이런 기업과 시민사회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네 가지는 이제 포괄적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거티브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타율이 아니라 어떤 자율 규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곁가지보다는 핵심 규제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데 사회 갈등 조정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인데 일반적인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나중에 규제를 하는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거티브로 바꿀 때 뭘 핵심으로 볼 것인가 이것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 필수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리스트업을 할 것인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필수 규제를 이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건강,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필수 규제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네거티브 리스트라든지 또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규제 지체에 관련된 것인데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국회를 거쳐서 어떤 규제를 이제 어떤 것들을 입법을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그것을 규제하고 행정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 당사자 간에 또는 그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끼리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가서 이제 호주의 금융 규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이 이제 각종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은행 연합회 같은 곳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선수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고 있고 피어 프레스가 굉장히 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이나든지 정부가 하는 것들은 이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작동하고 않고 있을 때는 이제 그 분야에 정부가 들어가 스텝인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협회라든지 자율 규제 기구가 를 중심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행정가들이 하는 것보다 어떤 거기에 더 시장 참가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실제로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련돼서도 정부가 이걸 해주세요, 정부가 이것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정부 규제 의존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 규제로 가는 것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든지 민간 인증제도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온라인 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 규제의 어떤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 자율 규제 기구에 그만한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한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핵심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규제는 사실은 어떤 분야이든 간에 다양한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렸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곱셈법칙이라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막히면, 특히 핵심적인 규제 하나가 막히면 결국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에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할 때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제들을 다 통과해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 굉장히 핵심적인 규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요즘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헬스 분야에 보면 또 드론 분야 이런 거 보면 대체로 한 5가지 분야에서 규제들이 있습니다. 4개가 다 해결되더라도 마지막 하나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분야에서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곱셈법칙처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핵심적인 게 뭔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테라리움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리병에 있는 굉장히 작은 생태계입니다. 이게 수족관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테라리움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있습니다. 수족관은 뚜껑이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족관 이제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이끼도 제거해줘야 되고 또 펌프 통해 가지고 계속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 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테라리움은 이게 뚜껑이 막혀져 있습니다. 밀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적당한 햇볕 공급은 필요하고 그런 이제 최소한의 이제 조건이 만족돼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작은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 한 30년 이상 된 테라리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태계, 이 테라리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보통 새우나 작은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데 이게 개체수가 너무 많아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배합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쓸모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제도나 정책이 설계 단계에서는 너무 좋아, 훌륭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제도를 시장에 내놓고 보게 되면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부작용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분절화된 정책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고 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개별적인 제도나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살펴보는 게 이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를 풀려고 할 때 이 규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 전체 시스템과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환경이 그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인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사회 갈등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OECD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뭐 0.55점인데 우리나라가 0.76점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구성 항목으로 보면 민주주의 지수는 좀 높은데 진위계수나 정부 효과성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이제 이런 분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를 보면 사실은 유통, 운수, 음식, 숙박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타다 사건 이제 그 사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왜 안 되는 건가? 사실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타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작지 그렇게 전체 국민에 비하면 작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속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득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기득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기득권이지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이제 택시 기사들한 이분들한테는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만한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규제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파괴를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을 우리 이야기할 때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 공정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분들을 같이 포용하면서 사회 전환을 이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DR이라 그래서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외국의 어떤 우버 사례들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재개발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건물주라든지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 지역 가치에 기대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과 사회 갈등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